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각각 430여 킬로미터,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는데 군은 2발 모두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판문점 회동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요청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보다 많이 줄었다며 즉답을 피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한러 국장급 실무급 회담에서 한국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자료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고 러시아 측은 이를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제단체들에 이어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하면서 편의점과 일부 대형마트는 일본산 맥주를 할인 행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번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온 충청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더 강해지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66년 전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정전협상 과정을 기록하려고 찍은 수백 시간 분량의 미공개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협상 과정과 참혹했던 전쟁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 배달음식점에 주방공개음식점이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주방을 인터넷에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배달 음식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찾아다녔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미사일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를 눈앞에 둔 시점이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 후에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또 한일 간의 무역 긴장도 높아진 상태여서 요 며칠 사이에 남북, 미, 일, 중, 러가 이 지역에서 엉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워싱턴 쪽은 현재로선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지난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발의 미사일은 모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오전 5시 34분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43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이어 23분 뒤 쏜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둘 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으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두 미사일이 같은 종류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77일 만입니다.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하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주변에 머물며 공개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자 간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통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지금 왜 미사일을 쏘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희 JT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만남을 가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측은 트럼프의 애매한 답을 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약 1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위협적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을 북한이 훈련 중단 약속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쏜 단거리 미사일도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이용호 외무상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이번 미사일도 단거리라는 점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는 게 없죠? 네,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언급 외에 다른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단거리는 트럼프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반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급히 반응을 낼 때는 새벽 시간에도 트위터를 이용하곤 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거기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4일에는 13시간 정도 지나서 트위터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이 세상에선 무슨 일이든 가능하고 협상은 성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9일에는 대략 9시간 후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가 이후 단거리이고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켄 고스 국장 분석대로 이번에도 그때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쪽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직후라는 점입니다. 대화의 판을 흔들려는 것보다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줄다리기 쪽의 분석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당초 예상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일본 정부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데 직접 들어보죠. 윤서령 특파원. 자, 이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 지난 5월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일본은 곧바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先般のような状態でもしあれば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が、今はまだ分析中でございます。 네,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서로 상반된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베는 휴가 중이었다면서요? 네, 아베 총리는 이 휴가를 맞아서 후지산 인근의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 답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我が国の安全保障に影響を与える事態ではないことは確認をしております。いずれにせよ今後米国と緊密に連携をしていきます。 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반응인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늘 한국, 미국과의 연계를 같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베 총리 발언에서는 미국만 언급한 것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한국을 빼고 미국만 거론한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한국과 정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방위상이나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미국, 한국과의 정보 교환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연계는 사실 늘 따라다니는 문구입니다. 실제 오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한미일 외교당국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의사 교환도 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공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무관을 불러서 영공을 침입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한 곳은 한국 영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한 취재진이 일본해란 단어를 사용해 질문을 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건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영공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영공 침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을 만날 때 논의할 사안 중 하나라고만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을 의식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다시 주한 러시아 무관을 불러 영공 침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레이더 항적과 좌표 등입니다. 이를 받은 러시아 무관은 러시아 국방부에 보내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일본은 자신의 영공에서 총을 쐈다고 항의를 했는데 미 국방장관이 한국 영공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했으니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군요. 아무튼 어제 동해상에 떴던 러시아 군용기는 석 대였고 이 가운데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공식 입장을 담은 전문에서 전폭기 2대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문에는 영공에 들어온 조기경보기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오전 우리 정부에 공식 입장을 담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공군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독도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대로 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행을 한 건 전략폭격기 2대입니다. 같은 시각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는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 전문은 전략폭격기 2대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있다.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조기경보 통제기는 쏙 빼놓고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적은 겁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초치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무관은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윤 수석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초치된 무관이 깊은 유감이란 단어까지 썼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횡포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전자산업의 공급망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물러서라.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의 칼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보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아베 총리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타격을 받으면 전자업계의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산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AI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싱크탱크로 특히 공화당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 단체의 수석 부소장을 지냈습니다.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리뷰도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늘이라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So if there is a significant disruption South Korea's manufacturing supply chain, the contagion effects will not only be to South Korea's electronics sector, but could affect the entire global electronics industry. JTBC 이한주입니다. 어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와 일본이 맞붙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번 사안이 WTO에서 다뤄질 성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의 대화 거부를 직접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리 측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먼저 일본에 직접 대표단 1:1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평범하게 요청을 전달하면 거절할 거라며 의장을 통해 제안을 일본 대표에게 전달한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 대표로 나선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사는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일본 측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도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김 실장이 재차 대화 요청에 대한 일본 측 답변을 요청했고 일본 측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때 김 실장이 지금까지의 일본 태도와 같다며 타당한 이유조차 못 대고 논의를 거절하는 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apan has not confidence or even courage to face what Japan has done. 일본 측은 회의가 끝난 뒤 한국 담당자들에게 설명회를 연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3국들은 중재나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일본 관광 보이콧 운동의 결과가 수치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 대신 홍콩, 싱가포르를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여행 지형도도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일본 교토에 가려던 회사원 김유나 씨는 위약금을 물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휴가라서 좀 편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요새 정치적 상황도 안 좋고 꺼려지는 부분이 많아서 대신 다른 여행지를 찾고 있습니다. 유럽 쪽이나 지금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다른 나라 쪽으로. 국내 여행사 10여 곳과 제휴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발권한 국제선 티켓 가운데 일본행이 25%를 차지했지만 이젠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대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받는 사람은 크게 늘었습니다. 10%도 안 됐던 일본행 항공권 환불 비중은 거의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찾는 여행객은 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일본을 대신해서 이와 비슷한 취향과 볼거리, 먹을거리를 갖추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예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남아죠, 네, 베트남 요즘 많이 가죠. 나트랑이나 다낭도 많이 가고 그러죠. 실제 항공권 결제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었던 일본 3개 도시 가운데 도쿄와 후쿠오카가 밀려나고 그 자리를 홍콩과 싱가포르이 채웠습니다. 항공사들도 일본행 노선을 줄일 계획이라 해외여행 지형도의 변화는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편의점들이 다음 달부터 일본 맥주를 할인 판매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4캔에 10,000원은 어려워지고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일본 맥주 회사들로서는 아마 더욱 실감나는 불매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편의점의 최고 인기 상품은 수입 맥주입니다. 4캔에 10,000원이란 할인 판매 방식이 젊은 층의 호응을 얻으면서입니다. 그간 이런 할인 행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건 일본 맥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 이후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달 들어 주요 편의점의 일본 맥주 판매량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이 일본 맥주를 할인 판매 대상에서 빼기로 하면서입니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가맹 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본 맥주를 4캔에 10,000원 할인 행사에서 제외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제값에 사야 합니다. 일부 편의점은 일본 기업이 소유한 유럽 브랜드의 맥주도
할인 대상에서 뺄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일부 대형마트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26일부터 일본산 맥주를 아예 주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 집권야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박병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세우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이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총장은 법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시할 가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선거 관련 범죄나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에 검찰 역량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르면 내일 고위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충청도를 중심으로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넘게 온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밤부턴 수도권에도 폭우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집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커다란 구름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장마전선에서 생긴 이 구름이 발달하면서 충청도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하루 홍성과 천안, 아산시 송악면은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천안시와 아산시엔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밤부터 강해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8일까지 장맛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이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일시적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곳곳이 수증기로 뒤덮여 있어 언제든 비구름이 순간적으로 좁고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오늘 내린 비는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요란하게도 내렸는데요. 벼락을 맞아서 집이 모두 불에 타는가 하면 도로가 잠기는 바람에 버스에 탄 승객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죠. 정영재 기자,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마당에 보시면 이렇게 타담한 의자들과 가재 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안에는 군데군데 탄 흔적들이 있고 천장도 모두 타서 이렇게 하늘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또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바깥쪽 벽면이 심하게 그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이곳에 있던 전기 계량기에서 벼락이 내리쳐 불이 난 겁니다. 80대 노부부와 아들이 황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번쩍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불길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남 예산의 한 농기계 판매점에도 벼락이 내리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벼락을 맞아서 피해를 입은 모습들을 전해줬는데 그러면 다른 피해는 또 없었습니까? 비가 정확히 얼마나 왔습니까? 네, 오늘 천안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6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충청 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린 비는 충남 아산이 157mm, 천안이 132mm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비 피해를 입어 공사 중이던 천안 승천천에서는 임시로 설치한 다리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벼락도 곳곳에서 떨어져 신호등과 기상 장비들이 여럿 고장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 충청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비가 많이 내린 데다가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또 오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나 침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벼락도 더 내리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직접 보낸 이른바 직파 간첩이 최근 우리 공안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승려 행세를 하며 활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포섭된 간첩이 아닌 북한이 바로 보낸 직파 간첩이 체포된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파 간첩이 체포된 것은 지난 6월 말께입니다. 수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찾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제3국에서 신분을 바꾼 뒤 국내로 다시 돌아왔고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몇 차례 해외를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당국은 이 남성의 입국 경로 등을 의심하다가 간첩 혐의를 잡고 체포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승려 행세를 하면서 국내에 내연녀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고정 간첩이나 국내에서 포섭된 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보낸 직파 간첩이 체포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0년 황장엽 씨 암살 미수 사건 이후 9년 만입니다. 다만 그동안 체포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사례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피에로 도둑이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알리려고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피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택배 물건을 만지고 문까지 열려고 한 영상. 결국 스스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이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신림에 사는 여자로서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무섭잖아요. 가면 쓰고 이렇게 문 두드리고 하면. 34살 최 모 씨는 오늘 0시 15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회사를 광고하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언론사에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 같아 보일까 고민했다면서도 꾸짖고 혼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의 상당 부분은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모방해 공포감을 주고 이를 영업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혼자 사는 입장에서 좀 예민해 있던 문제에 관해서 그런 걸로 이제 장난을 쳤다는 게 공포심을 유발한 거잖아요. 광고라고 해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요새 흉흉한데.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청년들이 위안부 피아 할머니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 3명의 남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의 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위안부를 하는데 위안부가 아니야. 강제야, 강제. 위안부라 해서 없이 얘기지만. 할머니들은 새 청년을 꾸짖은 뒤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앞길이 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야.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한 명의 남성은 닷새 전 나눔의 집을 찾아와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들 4명은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 나눔의 집은 모든 고소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됐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 1,20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줄지어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운동장엔 대피한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학교 곳곳을 수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9일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약 300ml가 유출됐습니다. 과학실 리모델링을 위해 생물 표본이 담긴 1.5리터 유리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병이 깨진 겁니다. 이 때문에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용액이 흘렀습니다. 무급성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방에 신고를 했죠. 그냥 화재대 비처럼 해서 간 거예요.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녹인 수용액입니다. 몸에 닿거나 기체를 마시면 위험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소방 특수구조대는 약 1시간 만에 유출된 용액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학교 측은 점심 급식을 하지 않고 전교생 1,200여 명을 하교시켰습니다. 가방도 못 챙기고 우산도 못 챙기고 내 시발지만이도 못 챙겼어요. 저 울면서 나왔어요. 엄청 무서워서 막.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9일초등학교는 소방당국 검사 결과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방학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고속도로 순찰 직원들을 덮치고 달아났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한 달 된 21살 노동자를 비롯해서 20대 청년 2명이 숨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도로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이어서 갓길에 경광등을 켜고 서 있는 순찰차로 돌진합니다. 뒤늦게 방향을 틀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분기점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 50살 정모 씨가 낸 사고입니다. 정 씨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덮던 고속도로 협력업체 직원 21살 허모 씨와 26살 양모 씨가 숨졌습니다. 허 씨는 고작 한 달 전에 입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 정 씨를 1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졸음운전에 사고가 났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1년이 깎였습니다.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또 특수활동비 사건의 1, 2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세 가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현재 모두 합쳐서 32년이 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명의 국정원장들에게서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법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적용할 수 있는 국고손실죄 중 일부 금액을 빼고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33억 원을 국고손실 금액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27억 원으로 6억 원 줄고 횡령죄가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고 다른 재판에서도 회계관계 직원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개 재판은 모두 2심까지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32년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25년형,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미 지난달 심리를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것이 지난 5월 10일입니다. 그 뒤에 강제 철거와 재설치, 또 자진 철거와 재설치 이렇게 계속됐었죠. 오늘로 77일째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막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아달라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광장 점거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막을 친 쪽에서는 우리가 옳았다는 아전인수식 주장이 나왔습니다. 류정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는 천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저지해 나가고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천막을 치면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했다 또다시 설치하는 소모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있었던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한 지난 6월 1차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이 1억 5천만 원, 이후 광화문 남쪽 광장에 화분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직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했지만 2차 행정대집행 준비에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1억 원과 1차 대집행 비용을 합쳐 2억 5천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하고 지난 5월부터 광장을 무단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 350만 원도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시 공무원을 포함한 30명을 광장 곳곳에 상시 배치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전해들은 우리공화당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막 당사 설치를 불법 행위로 몰아가고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에 이행 강제금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건 과잉 대응이라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천막 자체가 합법이라고 아전인수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천막을 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천막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민 2명을 때린 우리공화당 당원 3명은 오늘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공화당 천막을 둘러싼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수십 명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세웠던 천막을 어젯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겼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1m가 훨씬 넘는 큰 구멍이 나온 한빛 4호기 소식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원전의 24년 전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부실공사 지적이 그때도 있었지만 제대로 보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러 번의 안전점검이 있었지만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빛 4호기 검사 보고서입니다. 원전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1995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펴낸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검사 지적 사항표가 있습니다. 이 경납 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후면 콘크리트 보이드라고 하는데 보이드는 이제 공국이라고 하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 콘크리트 공급, 즉 구멍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번에 157cm 깊이의 구멍이 나온 경납 건물 벽에 대한 지적만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구조물의 일부만 본 샘플 조사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한빛 4호기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나온 샘플 부분만 손을 봤습니다. 5단계로 시행된 안전점검 절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감리업체, 한전의 현장 감독, 한전 본사의 품질 보증,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인 과학기술처의 사용 전 검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 구멍이 뚫렸던 겁니다. 공사 후 이어진 검사도 엉터리란 비판이 나옵니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한빛 4호기에 대한 종합 누수율 평가는 5번 이어졌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압력을 줘 경납벽이 버티는지 시험한 건데 결과는 모두 만족. 少なくともライナーの打ち方に大きな、例えば1メーターもあるような空洞があったら、それが潰れちゃうんですよ。ライナーに圧力がかかって、後ろ方にコンクリートがあればいいけど、コンクリートに空気になるとそれ潰れちゃうんですよ、ライナーが。 콘크리트가 거의 타설이 안 되고 10cm 정도 남은 정도 수준이라면 뭐 체르노빌이랑 별 차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안위는 내년 초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후쿠시마에 있는 제2원전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원전까지 없애면 후쿠시마에서 원자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인데 해체돼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무려 40년이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원전의 원자로 4기를 모두 폐로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8년 만입니다. 제2원전은 지진 발생 당시 폭발은 없었지만 지진의 여파로 지금까지 운전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제1원전 6기를 포함해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자로 10기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6기는 현재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2원전은 제1원전에서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제2원전의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까진 4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후 연료를 후쿠시마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새 저장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용도 2,8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현지 언론은 도쿄전력이 내년 3월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구체적인 폐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내년부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을 더 부을 수도 있고 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세금 처방이죠. 반면에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이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6천만 원인 A씨가 매년 400만 원을 넣던 연금저축에 추가로 200만 원을 넣는다면 돌려받는 세금이 48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을 해도 벌이가 적은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도 최소 금액이 한 달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액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게 된 겁니다. 기업 임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맞서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연내에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당장 관심을 보인 곳은 애경그룹인데 몸값이 몸값인지라 SK 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호그룹 3세 박세창 사장은 사적으로 연락이 온 것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팔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4월 채권단의 압박에 매각을 결정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9월까지 인수 후보들을 추린 뒤 11월에 본입차를 거쳐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금호산업이 가진 주식과 새로 발행할 주식을 모두 사들여야 합니다. 최대 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당장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곳은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그룹입니다. 여기에 업계에선 SK, 한화, GS, 신세계 등 주요 그룹들도 인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나선 곳이 없어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은 기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이 온 곳이 있다면서 매각이 시작됐으니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단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실패를 걱정해 본 적은 없다며 연내 매각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범을 시민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5분 동안 3km를 따라갔고 또 다른 시민들도 도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흰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맞은편에서 이를 본 시민이 급히 차를 돌려 사고 지점으로 갑니다. 행인을 친 승용차는 급히 달아납니다. 추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구급차를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가 따라가서 잡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질러 차를 막았지만 또 달아납니다. 잠깐 서길래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이제 내려서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저를 살짝 치면서 오른쪽 도망가더라고요. 좁은 틈을 비집고 중앙선을 넘나들고 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행인들도 칠 뻔했습니다. 크락션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좀 붙여주시라고. 지나가던 택시가 가로막고서야 5분간의 추격은 끝났습니다. 뺑소니범은 20대 남성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차에 치인 2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A씨가 몰던 차에는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동승자가 음주운전에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경남 거제에선 차 밑에 깔린 사람을 아파트 주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은 최근에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서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을 기억하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 앞쪽에 한 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 밑에 사람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소리에 달려온 아파트 주민들이 1.6톤짜리 차량을 들어올리기 시도합니다. 지난 17일 밤 9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7살 A씨가 몰던 차량에 36살 김선웅 씨가 깔렸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주차를 하려다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자 아파트 주민인 조동권 씨는 배달 중에 사고를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부산 여고생들이 차를 들은 부분이 갑자기 떠올라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양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이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부지인 남인데 그 비명 소리 하나 듣고 와가지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물론 그분들처럼 남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JTBC 배승주입니다. 한 마약 사범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와 진통제를 수십 알 먹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이 유치장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경찰서 유치장입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이곳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나흘째인 지난 16일 저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수속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감정이 섞이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기만 없으면 된다 생각했고.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유치장에서 저녁을 먹고 이를 닦은 뒤 사물함에서 진통제가 든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그대로 유치장에 들고 들어갔고 수십 알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근무하던 경찰이 있었지만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처방전과 약은 경찰이 보관하고 정량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의약품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 보관이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소홀했었죠. 경찰서에서 2km 떨어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남성은 유치장에서 복통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이곳에 실려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진통제가 있고 수면제가 있는 거예요. 65알로 되어 있는데 5, 60알을 먹었다고 하면 죽으려고 먹은 거죠. 김 씨는 이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불리는 치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7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젊은 치매 환자가 4배가량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가끔 깜빡하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알츠하이머죠? 권도훈 씨, 올해 나이가 몇이죠? 35입니다. 30대 주인공은 나이를 잊어버리고 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땐 화를 내고 자책합니다. 노인 기준인 65살보다 나이가 적은 젊은 치매 환자가 최근 10년간 17,000명에서 63,0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이 젊은 치매입니다. 40살보다 어린 경우도 1,069명 지난해 치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음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도 젊은 치매 환자 숫자를 늘린 배경입니다. 젊은 치매는 노년기 치매보다 유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기억력 감퇴보다 성격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전특두엽 치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노인이 많이 걸리는 치매와 증상이 다른 경우도 많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게 확산이다.
또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의 2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이제 국가가 나서 치매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렇게 치매 환자는 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뇌 속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게 중요한데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 배출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뇌 속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내서 국제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과학 전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뇌하부 뇌막 림프관이 뇌척수액을 배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선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척수액이 뇌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런 기능이 원활할 때 뇌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뇌 속에서 생기는 찌꺼기, 그러니까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쌓이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노폐물을 담은 뇌척수액이 어디로 배출되는지 그 흐름이 밝혀지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뇌 아래쪽에 있는 뇌막 림프관이라는 걸 우리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팀은 이 연구를 위해 생쥐를 이용했습니다. 연구진은 생쥐의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뼈 전체를 얇게 벗겨낸 뒤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하고 자기공명 영상, 즉 MRI를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뇌 하부에서 배수구 역할을 하는 뇌막 림프관을 찾아냈습니다. 척수액의 주요 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150년 동안의 그동안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림프관이 활발한 뇌 척수액 배수 기능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선 2달 된 젊은 생쥐와 24개월 된 늙은 생쥐의 뇌막 림프관이 그 생김새나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화에 따라 뇌막 림프관이 비정상적으로 붓고 뇌척수액 배출 기능도 약화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치매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제를 위한 국내외 학계와 제약업계의 관심도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가파른 절벽에 피어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난초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풍란인데요. 이게 제주 성산 일출봉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담아낸 풍란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강버들 기자입니다. 야생 풍란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 자랍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 천여 개체만 남았는데 이달 초 성산 일출봉 동쪽 절벽에서 40개체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라 드론의 힘을 빌렸습니다. 드론으로 발견한 건 풍란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고창 선운산, 거제 해금강 절벽에 붙은 난초 석곡을 촬영했습니다. 분홍빛이나 우윳빛인 석곡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사는 멸종위기종. 드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에 법원이 차값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사가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23명이지만 나머지 소비자 5천여 명이 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성희롱 사건으로 진천 손수촌을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입촌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를 미룬 탓에 일단 가해자 A씨를 뺀 15명의 선수가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쇼트트랙 대표팀이 훈련을 하던 중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체육회는 선수단 전부를 한 달 동안 선수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14살 여학생을 사흘째 찾지 못하자 경찰이 공개 수사로 바꿔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조은누리 양은 지난 23일 가족과 물놀이를 가다 실종됐습니다. 키가 151cm에 갸름한 얼굴의 조 양은 회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었고 파란색 안경을 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인상과 모습을 봤다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파는 즉석 삼계탕 제품이 너무 짜거나 영양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즉석 삼계탕 제품 14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이 일일 섭취 기준의 75%인 1,479mg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97%에 달했고 함량이 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네, 올해로 106년째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로사이클 대회 뚜르드 프랑스의 시상식입니다. 1등한 선수에겐 여성이 볼에 입을 맞춥니다. 오랜 전통이라지만 올해는 이 장면에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을 가로지르고 높다른 절벽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너고 가파른 산을 넘기도 합니다. 유럽 대륙에 불어닥친 섭씨 40도의 폭염도 뒤엉켜서 넘어지는 사고 역시 이겨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험난해서 3주간의 여정을 마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구간을 마칠 때마다 시상대 위에선 선수들의 노력을 축하해주는 세리머니가 이어집니다. 꽃다발이 전해지고 샴페인도 터뜨립니다. 시상식에선 여성들이 등장해 승자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장면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상식에서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제 이런 세리머니를 없애자는 운동까지 불붙었습니다. 한 여성 운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여성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이 글에 벌써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뚜르드 프랑스는 이런 시상식 문화도 오랜 전통이라고 대응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포츠에서 여성을 시상식에 내세우는 건 오랜 관행이었지만 최근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도로사이클 대회는 남녀가 나란히 시상대 도우미로 나서고 자동차 경주 대회에선 아예 여성들을 내세우는 걸 폐지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스마트폰 배달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배달 음식의 위생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착 카메라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다녀봤습니다. 소비자들 기대와 달랐거나 혹은 역시나 하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선 위생이 불량한 배달 음식점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쥐똥이 발견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식재료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무기를 화장실에 보관하고 이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신고 건수는 143건. 문제가 반복되자 식약처는 전국 배달 음식점 약 10만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위생 문제는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서만 업체를 접하기 때문에 더 쉽게 발생합니다. 업체에 대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 서로 다른 브랜드의 닭볶음탕을 각각 시켜봤습니다. 몇 분 뒤 한 배달원이 닭볶음탕 2개를 배달해줍니다. 같은 가게라서 원래 이름 다르게 좀 같이 올리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게 되거든요. 한 업체가 똑같은 메뉴를 여러 브랜드로 파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음식점의 음식입니다. 이 업체가 앱에 등록한 브랜드는 치킨부터 보쌈, 아귀찜까지 취재진이 찾은 것만 30개가 넘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가봤습니다. 손님을 받는 홀이 없이 주방만 있는 곳입니다. 냉면 브랜드를 걸고 있는 곳, 실제로 가보니 치킨집입니다. 냉면 좀 안 드세요. 기성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조리를 해가지고. 냉면, 도시락, 김치찜 등 브랜드를 내놓은 또 다른 배달 음식 전문점. 이곳도 홀이 없고 대신 전화기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브랜드별로 주문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모두 여기서 받습니다. 주방과 떨어진 곳에 있는 냉동고엔 기성 새우튀김과 돈가스가 쌓여 있습니다. 사업자는 브랜드 하나당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개수 제한 없이 배달 앱에 브랜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주문이 돼 있더라고요. 배달앱 측은 음식 종류별로 브랜드를 내는 것은 앱 특성을 활용한 사업자의 전략이라면서도 같은 음식을 여러 브랜드로 파는 것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은 엇갈립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맛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리뷰를 먼저 보는 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뉴를 판매하는 거를 제대로 공지할 수 있게 어찌 보면 허위인 거잖아요. 독점하는 거잖아요. 업체에 불만이 생겼을 때 호소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찌개 브랜드를 광고하는 한 배달 음식점. 원룸 건물 1층에 주방이 있지만 간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간판도 배달을 어플로 가라니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느낌이었고 실망은 진짜 많이 했죠. 현재로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위생 문제가 있어도 그 앱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식약처는 앱 운영자가 이런 문제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배달 음식점 주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소 스스로도 주방 위생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내게 배달되는 이 음식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방법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당을 빌려주는 것뿐이었다. 윤고은의 소설 해적판을 타고 오는 어느 가족의 마당에 정체모를 폐기물이 묻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들이 정체모를 무언가를 마당에 파묻게 되는데 그날 이후에 까닭 모르게 시들어가는 꽃들과 흉흉한 이웃들의 시선. 가족들은 발밑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동물 실험 회사에서 은폐하고자 했던 중금속에 오염된 토끼의 사체였다고 하니 지극히 소설적인 상상력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작가 윤고은은 그것이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를 다룬 뉴스에서 방사능 폐기물을 묻은 어느 집 마당을 보게 됐는데 태연한 듯 무심한 듯한 그 묘한 표정을 바라보다가 바로 소설의 첫 문장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재건 올림픽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의 주민들은 정부가 수거하지 않은 오염된 토양을 집 앞 마당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고 발밑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모른 척해야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후쿠시마 인근에 모여서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데 안전은 재건 올림픽이란 정치적 구호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찝찝함을 내내 묻어둬야 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축제는 이미 축제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각자 마음에 구멍 하나를 뚫고 저장고를 만들었다.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놓고 자물쇠를 걸었다. 애써 태연하고 싶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묻어둔 사람들. 공교롭게도 내년도 도쿄올림픽의 표어는 디스커버 투마로우, 즉 내일을 발견하자라는데 마당 한 구석에 내일로 이어지는 재앙을 묻어둔 채 그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내일은 무엇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66년 전 당시 판문점의 모습입니다. 정전협정을 하루 앞두고 미 육군 통신대가 촬영한 미공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죠. 저희 취재진이 당시 미군이 정전협상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길고 험난했던 협상 과정부터 참혹했던 전쟁의 실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27일이면 이제 정전협정 66주년이 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긴 정전협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정세를 봐도 전쟁은 멈춰 있는 것일 뿐 끝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유엔군과 공산군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일제강점기 고급 음식점으로 유명했던 개성 내봉장입니다. 전쟁이 당장이라도 끝날 것처럼 미군과 북한군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기준을 정하는 데만 넉 달이 걸렸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하는 곳에 번갈아 표시만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산 측은 38도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엔군 측에서는 현 전선, 접촉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유엔군 의견대로 됐지만 다음 걸림돌은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1년 반 만에 포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판문점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임진강이 넘쳤고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유엔군은 임시로 새 다리를 만들면서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나흘 뒤엔 비도 그치고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판문점엔 기록영화 배우로 보이는 남성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자 달러로 부채질을 하는 신용도 해보입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정전협정 전날에도 참호를 지켰습니다. 병사들에겐 내일부터 적용될 정전협정의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다음 날 판문점에서 만난 건 유엔군 해리슨 중장과 북한 측 남일이었습니다. 책상엔 한글과 영어, 한자로 적힌 두툼한 지도가 놓였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 문산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은 그날 밤에 평양에서 하고 또 팽독회는 그 이튿날 개성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군도 자동적으로 저는 서명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는 겁니다. 정전협정의 기한이라는 게 최후의 평화적인 해결책이 달성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정전협정을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JTBC 유선입니다. 예, 정전협정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바로 포로 교환 협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영상 속에서도 당시에 참혹했던 포로들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밖에 남지 않는 전쟁의 실체,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거제시 수월동은 6.25 전쟁 당시 다친 포로들을 치료한 64 야전병원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논으로 바뀌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영상에는 66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막사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막사엔 전쟁 포로를 뜻하는 약자인 PW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포로들이 머물렀던 수용소입니다. 내부 현실은 영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포로병원에 있을 때 밥이 적지. 더 배가 고픈 거야. 근데 그걸 물을 넣어가지고서 죽을 만들어 먹어 또. 부상 포로들을 치료할 인력도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빨리 나아지는 거야 내가. 근데 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다 잘라서 그냥. 그리고 또 추우니까 동상이 걸려가지고. 정전협정이 늘어지던 53년 4월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머리를 깎은 북한군이 미군에게 검사도 받습니다. 결국 유엔군과 공산군이 부상 포로부터 먼저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다친 포로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길도 험난했습니다. 포로들이 판문점을 가기 위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목발을 짚은 북한군이 절뚝거리며 기차에 탑니다. 미군이 들것에 실어 옮기기도 합니다. 여성 포로들도 비좁은 기차에 다 같이 탔습니다. 병원에서도 돌아가는 기차에서도 포로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포로 교환 장소엔 건물도 없이 책상 한 개만 놓였습니다. 서명 외에는 다른 절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보낸 부상 포로는 5,800명, 북한은 600명. 부상 포로들을 교환한 후에도 전쟁은 석 달 동안 더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정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전쟁 3년 동안 파악된 사망자만 137만여 명에 달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북한 여권을 든 60대 여성이 인천공항 심사를 통과해서 국내에 입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늘도 뚫리더니 공항도 뚫렸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이 여성이 어떻게 입국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파악을 했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와 국정원 등에 따르면 64살 여성 이모 씨는 1955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중국에 살아온 북한 국적자이고 이 씨도 부모처럼 북한 국적입니다. 줄곧 중국에 살다가 러시아로 건너가 20여 년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이 씨는 북한 여권을 갖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을 이륙합니다. 베트남 하노이가 최종 목적지였고 중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을 거치는 거니까 이 씨가 러시아 공항에서 발권을 하는 순간 우리 당국에도 북한 여권 소지자가 경유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0분쯤 시베리아 항공 S75791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이 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정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게 아니라 곧장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국이 이 씨의 신원을 당연히 이제 확인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항 안에서 먼저 국정원이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씨는 나는 탈북민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민 정착 지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국정원은 탈북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탈북민은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법률상 북한의 주소, 또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러시아에서만 생활해온 이 씨는 북한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판단은 이 씨가 중국에서 나고 자란 북한 국적자, 이른바 조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 사람 우리가 흔히 화교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첩 범죄 연관성도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은 탈북자가 아니고 그리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라고 결론을 낸 건데 그러면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네, 일단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국적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네. 법무부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국을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 국민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출생신고 안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잖아요. 지위가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신고 이전의 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북한 여권을 보여주고 바로 입국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퍼졌잖아요. 네, 마치 뭐 도장을 꽝 찍고 그렇게 입국한 것처럼 그렇게 네.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씨는 일반적인 방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씨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국정원과 법무부 조사를 거쳤고 대한민국 정착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권에 도장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듯이 입국 심사대에서 북한 여권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네. 통과를 받은 것처럼 제목과 내용에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만약 남북 교류 행사 등으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도 여권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방문 증명서를 소지하면 됩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시작할까요? 네, 첫 키워드는 어색한 침략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색한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민주당의 1분 경제 침략 대책 특위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인인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논설위원이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침략이란 용어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침략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일본의 그 기사 쓸 때도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 압력이라든가. 예, 지금 어색하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일본의 산케이의 기사를 쓸 때 한국의 경제 침략 특위가 일본이 침략을 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사 쓰기도 약간 어색하다라는 내심을 말한 것입니다. 예.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따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앞서 다른 기자의 비슷한 질문에는 일본이 세계적인 분업 체계를 어겼기 때문에 침략적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구로다 씨의 말대로 경제 압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부당하다는 것은 뭐 시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말로 보면 본인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일본 정부는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데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는데 구로다는 최소한 압력이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구로다도 그게 아닌 걸 아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구로다는 특히 흔히 경제 침략 정도를 얘기하려면 일본의 견제가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침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열흘 전쯤에 구로다가 산케이에 쓴 논설을 보면 일본이 고작 세 종류의 수입 소재를 제한을 하니까 즉 우리나라가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당시의 취지는 그만큼 일본의 부품들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알아라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때 발언과도 맥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CNN에게 독도란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좀 논란이 되긴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소식이 나왔을 때 CNN의 보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에 나온 얘기인데요. 독도 아일랜드, 독도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일자에 나왔던 CNN 보도 화면인데요. 그 다음 날 CNN 뉴스 화면을 보면 당시 그래픽으로 지도를 표기하는데 독도와 다케시마, 즉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길 때 쓰는 표현인데요. 다케시마를 같이 썼습니다. 독도 알리기에 많이 나서고 있는 서경덕 교수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CNN에 항의 메일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언론 매체에 대한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썼습니다. 뭐 주요 매체에 대한 홍보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경제가 실질적으로 더 크고 또 일본 정부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재작년에도 CNN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연합뉴스를 따서 이스트C, 즉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라고 썼다가 곧바로 저펜시, 일본해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앞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연합뉴스나 또 앞서에는 서울에서 그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독도로 표기했는데요. 우리 측에서 정보가 많이 나갈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아무래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영향력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영국 축구 리그의 북한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지금 여러 축구 선수들이 빨간 티를 맞춰 입고 있는데 영국 10부 리그의 레드카 애슬레틱이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티 앞에 있는 글귀를 잠깐 확대해서 보면 지금 화면이 명확치는 보이지 않지만 비지트 노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북한을 방문하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프리미어 리그부터 뭐 2부 리그, 3부 리그, 10부 리그의 경우는 지역별로 있는 아마추어 리그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10부 리그입니까? 10부 리그 팀인데요. 그러니까 좀 발달된 조기 축구회가 리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여기에 비지트 노스 코리아가 스폰서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비지트 노스 코리아는 하나의 단체인데 작년에도 다른 팀에 스폰서를 했었는데 저렇게 광고판에
비지트 노스 코리아라는 영국 당시에는 6부 리그 정도였는데요. 팀의 스폰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비지트 노스 코리아라는 단체의 스폰이 그래서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렇게 스폰을 할 때 광고비는 약 22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22만 원이요? 예. 광고비 굉장히 싸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팀이고 동네 축구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저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누가 한 비지트 코리아라는 게 뭐 북한의 단체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직접 연락은 안 됐고요. 알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외국의 젊은 사람들과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모습도 나오고 소개글을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고립된 나라 북한으로의 여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걸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단체에서 북한을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지 대학생들이 북한을 좀 알리고 독특한 경험도 하고 기부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활동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릉나도 5일 경기장에서 축구팀이 가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다.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가격은 1인당 995유로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수익과 기부를 통해서 북한의 학교 지원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물론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주말까지 중부지방에 100에서 250mm, 많게는 40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충청도 일대와 경기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 서울과 경기 대부분, 강원 영서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중부지방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